반짝반짝 책정거장. 안녕하세요. K입니다. 한강 작가 특집 7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에 한강 작가 노벨상 이슈가 있었던 이후로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 8권을 틈틈이 모두 리뷰해 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서서히 고지가 보이네요. 오늘 리뷰해드릴 책은 그대의 차가운 손입니다. 이 책은 2002년에 출간됐고요. 장편 소설로는 한강 작가가 2번째로 집필한 작품입니다. 전체 줄거리 요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책을 먼저 읽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액자 소설의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는 H 작가인 나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그저 액자 속의 진짜 주인공인 조각가 장운영의 이야기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장운영의 이야기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그려지는데요. 장운영은 라이프 캐스팅이라는 예술적 장치를 통해 가면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어두운 내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프 캐스팅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 혹은 전체를 석고로 본뜨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작품 전체에 걸쳐 라이프 캐스팅 작업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던 그 예술 기법이 나중엔 마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품은 아름다움이나 감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난해하진 않지만 다분히 철학적이고 공포스럽진 않지만 상당히 기괴합니다.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히 나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줄거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다음 3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작품 속에서 조각가 장운형은 계속해서 사람의 손이나 몸을 석고로 뜨는 라이프 캐스팅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질문입니다. 그는 왜 직접 사람의 몸을 본뜨고 싶어 했던 걸까요? 다음은 2번째 질문입니다. 장운형은 사람의 몸 중에서도 주로 손의 본을 뜨는데요. 작품의 제목도 그대의 차가운 손이죠. 그렇다면 손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 손이 차갑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걸까요? 다음은 3번째 질문입니다. 라이프 캐스팅 작업의 결과물인 석고로 된 손이나 몸의 본들을 작품에선 껍데기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껍데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3개가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줄거리를 들으면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나는 총 3번에 걸쳐 우연히 장운형의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봤던 건 사람의 몸을 본뜬 라이프 캐스팅 작품이었는데 마치 갓 벗은 뱀의 허물처럼 인체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벗겨낸 가죽을 기워놓은 것처럼 석고의 껍질들이 조각조각 붙여져 있었는데 그 안은 시커멓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시커먼 공동이기라도 한 것처럼. 2번째로 봤던 건 거대한 검은 손의 형상이었습니다. 위를 향해 주먹을 쥐고 있어서 누군가가 그 주먹을 억지로 펼치려고 하면 고스란히 펼쳐지고 말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절실하게 말하려는 듯 싶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2 작품 다 소름 끼칠 만큼
건조하고 괴기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의 작품은 등신대 크기의 석고상이었습니다. 후배의 연극 무대에 소품으로 올려져 있었는데 나는 조각가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도 그것이 이전에 봤던 라이프 캐스팅 작품들과 동일한 작가의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연극 뒤풀이에서 처음으로 만난 장운형 조각가는 조각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호감형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뜸 왜 사람을 직접 떠서 작품을 만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종일관 어린 동생들을 바라보듯 너그럽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던 그는 나의 질문에도 그저 대답 대신 미소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작품을 마주쳤던 때마다 들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눈에 어린 완전한 고요는 내면의 평화가 아닌지도 모른다고.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 위로 덮어놓은 얇은 막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는 장운형의 여동생 장혜숙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장운형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노트에 내 이름도 적혀 있다며 그 노트를 한번 읽어봐 줄 수 있겠냐고, 아니, 읽어봐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결국 나는 한 번밖에 만나본 적 없는 의문의 조각가 장운형의 유언 아닌 유언, 대답 아닌 대답이 적힌 노트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운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라고 표현되는 1인칭 주인공이 프롤로그에서의 나와는 다른 조각가 장운형입니다. 왜죠? 왜 사람의 몸을 직접 떠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라고 H라는 작가가 나에게 물었다. 왜냐고? 나는 쓰게 웃었다. 왜 내 삶의 가운데는 텅 비어 있는가? 이제부터 내가 쓰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고 있다. 이 기록은 결코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우리라는 것을. 외삼촌은 사고로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다. 그는 마치 묘기라도 부리듯 그 손가락을 잘도 숨겼다. 귀를 쓰고 보려 해도 보지 못했던 그의 그 손가락을 내가 처음 본 것은 그가 죽고 난 이후였다. 사무적인 얼굴의 장의사가 그의 몸을 염습하는 동안 나는 손가락이 잘린 자리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진실은 불쌍한 것이었다. 그토록 누추한 것이었다. 대체 저게 뭐라고? 다만 잘린 손가락일 뿐인 것을 두고 삼촌은 침묵 속에서 그토록 결사적인 고개를 펼쳤던 것일까? 사람들은 나의 엄마가 항상 웃는 낯이라고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적어도 아버지나 손님들이 있던 때만큼은.
엄마는 그녀를 끔찍이 아꼈던, 나에게는 외할머니이자 그녀에게는 엄마인 외조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평소에 그녀가 짓던 미소와 손톱만큼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 얼굴이 탈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얀 탈바가지. 웃고 있는 딱딱한 탈바가지. 아버지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대학교에서도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외삼촌뿐이었을 것이다. 외삼촌은 술에 취하면 아버지를 뱀 같은 새끼라고 불렀다. 하루는 반주가 과했던지 아버지에게 침을 뱉듯 이렇게 뇌까렸다. 날 그렇게 벌레 취급하지 마라. 최소한 난 돈 보고 결혼하는 짓거리는 안 했으니까. 귀신이란 건 없는 모양이지. 그 여자. 그리고 내 놈의 아들 새끼. 그 핏덩이. 꿈자리엔 그 모자가 안 나타나나 보지? 내 나이 11살 무렵 고모가 차곡차곡 모았던 돈이 사라졌다. 내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며칠 전에 고모가 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 베개에 넣는 걸 내가 목격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아버지는 회초리를 꺼냈다. 진실을 말할 때까지 맞는다. 한 대, 두 대, 세 대. 다리를 움찔거리는 나를 향해 아버지가 물었다. 네가 훔쳤지? 아니요. 계속 세라. 넷, 다섯, 여섯. 네가 훔쳤지? 아니요. 계속 세라.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때 나는 문득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네가 훔쳤지? 네. 나는 덧붙였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반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진실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다. 늦게라도 용기를 냈으니 됐다. 나는 침묵했다. 운영아, 네? 네가 용기 있는 아이라는 걸 아버진 진작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꾸벅한 뒤 바지 자락을 내렸다. 나는 용기 있는 아이가 된 건가, 비겁한 아이가 된 건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까? 그러나 그것이 오직 나만 알고 있는 진실이라면, 나 말고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진실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대학원을 마친 후 나는 손의 형상을 빚기 시작했다. 첫 개인전은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불안을 숨기고 있었다. 내 작품들에는 나의 감정, 노력, 나의 개인사가 배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 손들을 일일이 펼쳐 내 삶의 텅 빈 중심을 들여다보고 말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뇌리에 짧은 빛처럼 무엇인가가 스쳐갔다. 빚지 말고 진짜 손을 뜨자. 내 체온과 냄새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타인의 손을. 엘은 나의 주된 라이프 캐스팅 모델이었다. 손은 작고 섬세했으나 167cm 키에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여대생이었다.
둔중한 몸에 비해 머리와 손이 너무 작다 보니 그 부조화 때문에 뭔가 더 어색해 보였다. 내가 그녀의 매끄러운 손에 석고를 펴 바를 때면 그녀는 항상 미세하게 떨곤 했다. 느린 행동, 착한 표정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작은 떨림.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묘한 슬픔을 느꼈었다. 그녀에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끔찍한 무언가가. 엘은 14살의 어린 나이에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믿어주지 않는 엄마와 만행을 그치지 않는 의붓 아버지로부터 도망치지 못했던 어린 엘은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다. 입에 먹을 걸 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쉴 새 없이 먹어댔다. 한 달에 10kg씩 불었다. 40kg이 불자 드디어 의붓 아버지가 그녀를 벌레 보듯 멀리하기 시작했다. 엘은 종종 늦은 저녁에 내 작업실에 찾아왔고 우리는 연인 같은 만남을 이어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엘의 몸을 떴던 틀집과 그녀가 껍데기라고 부른 그녀의 몸을 뜬 석고 형상이 보였고 씻기 위해 세면장으로 가려면 그녀의 손들이 보였다. 그러니 엘과 함께 있지 않았던 때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내 그림자처럼 늘 함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엘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다니는 학교에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다고 했다. 그 오빠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으면 죽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나를 떠났다. 3년 후 오후의 종로. 그녀가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을 때까지도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55kg쯤? 그녀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많이 변했구나. 내가 그랬잖아요, 변할 거라고. 어디 잠깐 들어가서 차 마실까? 나 바쁜데. 엘이 성의 없이 휘갈겨 써준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악수를 나누었다. 그때 나는 그녀의 손에서 이상한 흉터를 보았다.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난 검붉은 흉터. 상당히 깊은 상처였다. 팔랑팔랑 손을 흔든 뒤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엘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우두망찰 서 있었다. 엘의 자취집 근처에서 나는 우연히 엘이 몰래 폭식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빵과 닭튀김, 프렌치 프라이, 비스킷, 포테이토 칩, 새우깡과 1리터들이 청량음료가 하나가 씹히고 삼켜지기도 전에 다음 것이 입으로 우겨 넣어졌다. 그리고 엘이 집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얹혀 살고 있던 친구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다. 당장 갈 데가 없으면 방을 얻을 때까지 불편한 대로 여기 있어도 좋아. 애를 내 침대에 재운 뒤 1인용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일어난 내가 말했다. 엘이 코웃음 쳤다. 공짜가 싫다면 예전처럼 손을 뜨면 어떻겠니? 모델료 대신 여기 묵는 거라면. 나 피곤하니까 빨리 떠요. 3년 만에 엘이 나에게 손을 맡긴 아침. 그녀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불평했다. 그녀의 손은 예전처럼 표정이 풍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그 손들이 차갑게
차갑다는 거였다. 손에 난 이 상처는 웬 거지?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자정 무렵 세면장에서 들려온 소리에 눈을 떴다. 그것은 분명 엘의 토악질 소리였다.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어 먹은 것들을 모조리 개워내는. 그러니까 손에 있던 상처는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빨에 찢기고 아물기도 전에 또 찢기기를 반복하며 깊숙해진 상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느 때처럼 밥을 먹지 않았다. 대신 당근 반쪽을 강판에 갈아서 먹었다. 우유라도 먹지 그러니? 우유 한 컵은 125kcal예요. 그럼 두유도 있는데. 모르세요? 두유는 우유보다 칼로리가 높아요. 모든 음식에 칼로리를 외고 있는 거니? 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충분해요. 더 먹으면 거북하고 무거워. 그녀는 침대 아래에 놓인 저울을 꺼내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저울 위로 올라가 섰다. 그녀의 짧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엘은 3년 전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43kg까지 몸무게가 빠졌다. 좋아하던 오빠와의 연애도 시작했다. 그러다 요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오빠가 대뜸 엘의 뱃살을 움켜쥐며 농담 반 진담 반 말했다. 나 뚱뚱한 여자 안 좋아해. 관리 잘해. 용서 안 한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참을성을 다해 굶다가 무서운 식욕이 덮쳐오면 먹고 토했다. 토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몇 알아. 나의 말에 엘은 앙칼지게 응수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아파도 내가 아파. 알아들어? 가만히 내버려두란 말이야. 날 좀 내버려둬. 날이 밝기 전에 나는 무시무시한 굉음에 눈을 떴다. 뛰어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엘은 보이지 않았다. 작업실 안이 산산조각이 난 엘의 라이프 캐스팅 형상 가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자신의 껍데기들을 부순 엘은 그날 다시 나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엘이 달아난 지 사흘째 되던 아침, 대문 앞에서 나는 그녀와 맞닥뜨렸다. 엘의 몰골은 끔찍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붙어 있었고 젖은 어깨가 율동하듯 떨고 있었다. 뺨에는 실핏줄이 터졌고 다리는 곧 고꾸라질 듯 휘청거렸다. 나는 그녀를 내 침대에 뉘었다. 이제 괜찮다. 괜찮을 거야. 무서워. 무서워요. 그녀는 간절한 떨림으로 내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새근대던 숨소리가 차츰 규칙적으로 잦아들었다. 애를 위해 나는 처음으로 잡곡밥을 짓기 시작했다. 오랜 폭식과 구토 탓에 위장장애가 생겼던 엘은 메스꺼움과 통증 때문에 밥 한 그릇을 먹는 것도 괴로워했다. 나의 간호를 받으며 엘은 조금씩 나아졌다. 몸무게가 10kg가 늘었다. 더는 토하지 않았고 난폭하게 폭식을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엘은 뜻밖의 고백을 했다. 사랑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이 아이는 따뜻함과 사랑을 혼동해왔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었다. 해가 바뀌고 엘은 24살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엘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엘의 낯빛이 변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오빠 번호 알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녀는 허둥지둥 코트를 더듬었다. 필기구는 빨리 찾아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연필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전화번호를 적었다. 네, 오빠도 잘 자요. 통화가 끝났다.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아저씨, 저기, 괜찮다. 설명 안 해도 돼. 미안해요. 괜찮다고 했잖니. 엘은 취해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오빠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내가 이렇게 살쪄 있는 줄 알면 전화한 거 후회할 게 뻔해요. 아예 똥 밟았다 생각하겠지.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났다. 가슴을 깊숙이 찌르는 낯선 고통을 나는 느꼈다. 그녀의 무엇인가가 내 내부의 무엇인가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켰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는 결코 알아낼 수 없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이. 그녀는 유능했고 당차고 아름다웠으며 세련된 몸짓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하지만 나의 주의를 끈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녀의 화사한 얼굴은 순간순간 갑자기 빛을 잃곤 했다. 그럴 때면 몸과 호흡이 굳어버리고 흡사 인형의 얼굴에 박힌 유리알처럼 눈에서 생기가 싹 사라져버렸다. 1초, 2초, 순식간이었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연인처럼 데이트한 후에도 다음번 만남 때에는 늘 차갑던 그녀의 손처럼 어김없이 사무적인 태도로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 껍데기를 벗겨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다. 그녀에겐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밝고 화사한 가면 아래 숨겨둔 그 무언가가. 나는 이의 몸에 석고액을 발랐다. 그동안 몸을 뜨자는 나의 제안에 그토록 거절해왔던 것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녀는 작업에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손에 석고를 바르려 하자 이는 주먹을 쥐고는 손을 펴지 않았다. 완강한 그녀의 태도에 오른손은 마지못해 그대로 주먹을 쥔 상태로 석고를 발랐다. 하지만 그녀는 왼손 역시 펼치지 않았다. 내가 억지로 그 주먹을 펴려고 하자 그녀의 눈이 일순 섬뜩한 광채를 발했다. 그녀는 갑자기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석고에게 갇혀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정신을 잃을 듯 악을 쓰며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다. 나는 간신히 그녀를 달래며 석고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오른손 주먹에 붙은 석고를 떼어내는 순간 선홍색 피가 함께 흘러내렸다.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다곤 하나 서두른 탓에 절개할 때 피부가 찢긴 것이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왼손에는
손가락이 하나 더 있었다. 그녀의 마을에서 그녀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었다. 아무개라고 하면 몰라도 육손이 하면 다 알았다. 12살이 되던 해에 끔찍한 수술을 마치고 완벽한 5손가락의 아이가 되었지만 손에는 흉터가 남았다. 그녀는 왼손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과 복장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다른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원칙을 세워 실천했다. 마음을 끄는 얼굴, 당당하고 명쾌한 태도, 세련된 복장. 아수라장이 된 작업실 침대 위에 누워 이가 말했다. 네가 날 석고로 뜨고 싶다고 했을 때 마치 내 가죽을 벗겨내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지. 그런데도 내가 허락한 건 왜였을까? 아마도 난 증명하고 싶었던 모양이야. 내 껍데기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는 걸.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껍데기라면 그게 껍데기인들 무슨 상관이겠어? 어쩌면 말이야. 이 양파 껍질들이 전부인지도 모르겠어. 끝까지 벗겨낸다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숨가쁘게 말을 쏟아낸 이는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나도 작업복을 벗고 그녀의 곁에 누웠다. 내가 눈을 뜬 것은 소스라치게 차가운 가슴의 감각 때문이었다. 이전에 떴던 석고 마스크를 얼굴에 뒤집어 쓴 이가 음음한 어둠 속에서 내 몸에 석고액을 붓고 있었다. 그녀가 내 목에 겨눈 칼 때문에 나는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될 듯이 뜨겁게 가슴을 조여오는 석고의 힘에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자, 말해. 꺼내달라고. 어서 애원해봐. 하얀 석고 가면 속에서 그녀가 말했다. 조여오는 석고가 살갗을 비틀어 짜는 것 같았다. 시간이 다 됐어. 지금 바로 석고를 절개하지 않으면 떼어낼 때 살갗이 벗겨질 거야. 그러니까 나오고 싶다는 건가?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당장 시작해. 시작하지 않으면 날 죽이기라도 할 건가? 석고에 갇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팔과 다리로?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온몸을 굳은 석고 안에서 몸부림치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죽이고 싶었다. 이제부터 네 껍질을 벗겨줄게. 그녀의 집도가 시작됐다. 그녀가 석고를 떼어냈을 때 나는 피부가 갈갈이 찢겨 벗겨졌다고 느꼈다. 마지막 석고를 떼어낸 후 나는 탄환처럼 튀어나가 그녀의 목을 왼손으로 누르며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 던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얼룩져 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울고 있었던 걸 나는 알아보았다. 이제 다 끝났어. 그녀가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었다. 나는 바닥을 짚고 엎드린 채 피와 석고 가루로 뒤범벅이 된 그녀의 깡마른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늙은 오누이처럼 침대에 걸터앉아 어깨를 맞대지도 손을 잡지도 서로를 마주보지도 않은 채 허공에 시선을 던져두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네가 아까 날 석고에서 꺼냈을 때
정말 꺼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 넌 어땠어? 글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네가 날 꺼냈고 또 난 널 꺼낸 건가? 만일 우리가 꺼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다시 들어갈 수 없다면 저 부서진 껍데기 속으로. 피곤해. 자야겠어. 그때 그녀가 내 오른팔의 상처를 쓰다듬었다. 많이 아파? 견딜만해. 나도 견딜만해. 그녀가 내 곁에 반드시 누웠다. 고요히 울렁거리던 속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움켜진 왼손을 끌어다 잡았다. 따뜻해. 그녀가 속삭였다. 따뜻한 손이야. 그녀의 입술에 웃음이 물렸다. 마치 처음 웃는 아기처럼. 에필로그. 2년이 흘렀다. 장운형, 그리고 그와 함께 사라진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장운형의 유고전이 열렸다. 전시된 라이프 캐스팅 작품들을 둘러보던 나는 문득 한 쌍의 키 큰 남녀를 발견했다. 그들은 전시관에서 나가 안국동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황급히 그들을 따라 나섰다. 한때의 남자들이 연이어 그들의 모습을 가린 후 나는 그들을 놓쳐버렸다. 자결하는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거리 한가운데 나는 우뚝 서 있었다. 네, 줄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꽤 길었죠? 이 책의 경우는 줄거리를 정리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고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분량도 처음에 제가 완성했던 대본에서 절반을 더 덜어낸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글이 생각보다 요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요약하면 알맹이가 없고 알맹이를 넣으려고 하면 또 너무 길어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셨나요? 첫 번째 질문은 조각가 장운형은 왜 사람의 인체를 뜨고 싶어 했던 걸까 였는데요. 이 답은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잘린 손가락을 숨기려 했던 삼촌, 불행을 들키고 싶지 않아 누구에게나 웃어 보였던 엄마, 엄마를 경멸하면서도 돈 때문에 행복을 가장했던 아버지,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실을 덮어버렸던 자기 자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무언가를 감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탈바가지와도 같은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말이죠. 장운형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장운형은 그걸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껍데기를 쓰고 있긴 했지만 그 이중성에 환멸을 느낍니다. 하지만 껍데기를 벗을 순 없습니다. 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껍데기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들키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혹은 연민이 역으로 다른 사람들의 껍데기 안을 들여다보고 싶게 하는 욕구로 이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프 캐스팅은 사람의 겉모습을 석고로 그대로 떠내는 작업이죠. 그 작업이 이 작품에서는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라이프 캐스팅 작업 후에 엘이 마음을 열었고 이도 자신의 감춰진 내면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장운영은 껍데기 속에 감춰진 사람들의 진실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주로 손을 떴던 걸까 였는데요. 손은 제2의 얼굴이라고 하죠. 수지침 분야에서는 손이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손짓이나 손 생김새 등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손이 얼굴과 다른 점은 손은 가면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굴로는 슬퍼도 웃을 수 있고 화가 나도 인상을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손은 다른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프롤로그에서 작가인 나, 즉 H 작가가 두 번째로 봤던 장운영의 작품이 거대한 검은 손이었잖아요. 위를 향해 주먹을 쥐고 있는 형태라 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누군가가 손을 펼치려고 하면 고스란히 펼쳐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라고 서술돼 있었는데요. 그처럼 손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 보여주고 쉽게 그 사람이 파악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운영은 작품 속에서 손을 통해 사람들을 알아갔습니다. 여대생 엘의 떨리는 작은 손에서는 연약한 내면과 도움을 갈구하는 욕구를 느꼈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의 차가운 손에서는 차단되고 고립된 그녀의 외로운 내면을 감지해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캐스팅 작품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전부 다 껍데기죠. 작품 속에서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껍데기라고 불렀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이 껍데기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였습니다. 이건 아주 쉽죠. 사람들의 겉모습 혹은 가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장운영은 그 껍데기에 다시 석고를 부어 인체와 같은 부피를 가진 조형물로 만들지 않고 굳이 내부가 비어있는 그 껍데기 자체만을 작품으로 삼았을까인데요. 프롤로그에서 H 작가인 내가 말하는 이 문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작가가 보여주려고 한 건 누더기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컴컴한 공동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작가는 진짜 진실,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던 그 텅 빈 내면, 자신은 그토록 감추려 했던, 하지만 그 이중성 때문에 혐오했던 그 껍데기의 내면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감추고 포장하며 만들어진 껍데기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정말 그 내면은 텅 비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보여줍니다. 껍데기의 안이 이렇게 비어 있다고. 우리의 내면이 이처럼 공허하다고. 이 작품은 껍데기를 벗어버린 장운영과 이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이죠. 자유롭게 생각을 연장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해 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문학을 향유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동적이거나 아름답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기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의 문체가 워낙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문장을 느끼는 제 안의 감각이 호강하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라이프 캐스팅이라는 조각의 한 방법에 대해 눈으로 본 것처럼 섬세하게 알게 됐다는 면에서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살고 있나, 내 껍데기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책 내용이 아름답진 않지만 한강 작가의 또 다른 작품과 새로운 생각들을 접했다는 면에서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